어머나, 이, 이게 설마 사람뼈? 박정숙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비에 젖은 텃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어머니? 돌아보니 며느리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무섭도록 차가운 표정을 한 채로요. 그 순간 박정숙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구름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72살의 박정숙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휴,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작은 한숨과 함께 할머니는 이불을 걷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쥐죽은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외롭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끔찍이 아끼는 며느리 서연이가 있었으니까요. 17년 전 아들 민준이가 세상을 떠난 뒤 박정숙 할머니와 서연이는 더욱 애틋해졌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그리고 5년 전 할머니의 남편 이영진 씨가 암으로 투병할 때도 서연이는 친딸처럼 밤낮으로 간병을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가 홀로 남게 되자 서연이는 더욱 살뜰히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러 안부를 살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없이 전부 챙겨주었죠. 우리 서연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나이에 어찌 살았을꼬. 그런 생각을 하며 박정숙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송골송골 맺힌 텃밭이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상추, 깨씹, 호박, 고추 모두 서연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서연이가 깨씹 참 좋아하는데 이것 좀 따다 줘야겠네. 할머니는 호미를 들고 싱글벙글 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집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호미를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우리 예쁜 며느리라는 이름을 보자 할머니의 얼굴이 대번에 환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괜찮으세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가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훨훨 날아갈 것 같네. 무슨 일이야? 오늘 마트 일이 일찍 끝나거든요. 어머니랑 삼겹살 구워 먹을까 하고 전화드렸어요. 박정숙 할머니의 마음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삼겹살을? 아이고 돈 아깝게 뭘 그런 걸. 어머니, 돈이 뭐가 아까워요.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제 행복인걸요. 서연이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할머니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럼 몇 시에 갈까? 2시쯤 오세요. 제가 미리 제일 좋은 고기로 사놨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오겹살로요. 아이고, 고마워라. 알았다. 아가, 이따 보세.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한동안 휴대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쩜 이런 복덩이가 며느리로 들어왔을까. 오후 2시 박정숙 할머니는 서연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남짓한 거리였죠. 마을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 어디 갔슈? 담벼락 너머로 이웃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고기 구워준대서요. 아이고 복도 많아.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에요. 친딸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박정숙 할머니는 어깨가 으쓱해져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네 집에 다가서자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환한 미소로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4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여전히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오겹살과 함께 온갖 반찬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상추, 깨씹, 마늘, 쌈장까지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완벽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차릴 건 없는데. 할머니는 감탄하며 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서연이는 할머니를 상 앞에 앉히고는 능숙하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오겹살에서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모시는 게 제일 큰 기쁨인걸요. 서연이의 대답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살아있었으면 이 모습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할머니가 문득 아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민준 오빠도 분명히 좋아했을 거예요. 서연이도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17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이 이렇게 잘 지내니까
민준이도 저 위에서 마음이 놓일 거야.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힘이 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쌈 하나 드세요. 서연이가 상추에 고기를 올려 정성껏 쌌습니다. 마늘과 쌈장까지 올려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할머니는 쌈을 한 입에 넣고 맛있게 씹었습니다. 고기도 연하고 맛있었지만 며느리의 정성이 더해져 꿀맛 같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두 사람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상추가 다 떨어졌습니다. 서연이가 빈 접시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오늘 쌈이 인기 폭발이네요. 제가 얼른 텃밭에서 좀 따올게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박정숙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일어서려 했습니다. 순간 서연이가 재빨리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힘드신데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따올게요. 서연이는 늘 그랬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주 작은 일 하나도 시키지 않았죠. 괜찮아. 같이 가지 뭐. 나도 소화시킬 겸 좀 움직이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가 다시 일어서려 하자 서연이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진짜 눈 깜짝할 새에 따올게요. 여기 앉아 계세요. 그 순간 박정숙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연이의 말과 행동은 평소와 똑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쎄한 느낌. 그래, 알았다. 할머니는 다시 앉으며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평소와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평소랑 똑같은데 왜 오늘은 이렇게 기분이 이상할까? 뭐가 다르지? 10분쯤 지났을까? 서연이가 상추를 한가득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제일 싱싱한 놈들로 골라왔어요. 서연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상추를 씻어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도 별다른 반응 없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새로 딴 상추 맛 좀 보세요. 서연이가 상추에 고기를 올려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쌈을 받아 먹으며 서연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맛있다. 역시 우리 서연이가 키운 상추가 최고야. 감사해요, 어머니.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다 떨어져 가네요. 그래? 그럼 내가 집에 가서 담가서 갖다 줄게. 정말요? 어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완전 밥도둑이잖아요. 당연하지. 이 할미 손맛이 아직 안 죽었어. 두 사람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 후 박정숙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정말 고마웠다. 너무 잘 먹었어. 뭐려 어머니. 자주 모시고 싶은데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죄송하죠. 그런 소리 마라. 너 혼자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지금도 충분하고 말고. 할머니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따뜻하게 대해준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사무쳤습니다. 김치 맛있게 담가서 갖다 줄게.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평범한 인사를 나누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그날은 아침부터 주룩주룩 비가 내렸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장마였죠. 박정숙 할머니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나다. 김치 다 됐는데 갖다 주려고. 어머니, 정말요?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마트 오 근무 중이라서요. 전화 너머로 마트에 웅성거리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어머니, 냉장고에 넣어주실 수 있으세요? 현관문 열쇠는 늘 두던 곳, 화분 밑에 있어요. 알겠다. 그럼 냉장고에 잘 넣어둘게. 네, 어머니. 빗길 조심하시고요.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정성껏 김치통을 비닐봉지로 한 번 더 꼼꼼히 싸맸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쓰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길에는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생겨 있었습니다. 며칠째 쏟아진 비 때문에 흙길이 엉망이었죠. 할머니는 조심조심 물웅덩이를 피해 걸었습니다. 오후 3시쯤 서연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의 빗소리와 달리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젖은 신발을 벗고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 가야지. 김치를 다 넣고 냉장고 문을 닫은 할머니는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창문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텃밭이 보였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텃밭의 땅 한가운데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저기 땅이 왜 저 모양이지? 며칠간 계속된 비 때문에 집안이 약해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그 부분만 푹 꺼져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뒷문을 열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참 이상하네. 가까이 가서 보니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발로 살살 밟아봤습니다. 푹 꺼지는 느낌. 일반적인 땅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뭐가 묻혀있나? 주변을 둘러보니 텃밭 한쪽에 호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파보자. 할머니는 호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흙이라 생각보다 쉽게 파였습니다. 처음에는 살살 겉흙만 걷어냈습니다. 왜 이렇게 푹푹 들어가지? 비 때문에 흙이 무겁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함이 있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점점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적시며 흘러내렸지만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30cm, 40cm.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비옷도 입지 않고 나온 할머니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있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턱! 호미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는 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빗물에 씻겨 드러나는 하얀색의 딱딱한 무언가. 이게 설마 뼈야?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히 뼈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이런 게 왜 여기에? 박정숙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에 젖은 몸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에 발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던 할머니는 심장이 멎는 듯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우산을 쓴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여길 어떻게? 할머니는 당황한 채로 일어섰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고 손에는 아직 호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파헤쳐진 흙과 하얀 뼈, 조각들이 빗물에 씻겨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이 비에 서연이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본 것은 서연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박정숙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산 그늘 아래 서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독하게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공포와 당황,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뒤섞인 표정. 땅이 이상하게 꺼져서 파보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가 얼굴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서연이의 표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뭘 보셨어요? 서연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게 뼈 같은데 하얀 뼈가. 할머니가 발밑을 가리키자 서연이가 고개를 숙여 내려다봤습니다. 아, 어머니, 이거 동물 뼈예요. 여기 길고양이들이 자주 와서 묻어놓나 봐요. 박정숙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더 파고들면 내 목숨이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스쳤습니다. 그렇지? 왠지 동물 뼈 같더라. 이 동네 고양이들이 참 극성맞아. 할머니는 최대한 침착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그나저나 이러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서연이는 재빨리 할머니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야겠다. 김치는 냉장고에 넣어뒀어.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 비에 고생하셨네요. 괜찮아. 우리 서연이 줄 건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 김치 잘 익어서 아주 맛있을 게다. 그럼 들어가 볼게. 할머니는 평온한 척하며 서연이네 집을 나왔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서연이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서늘한 느낌에 더욱 서둘렀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어. 할머니는 계속 그 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서연이의 그 일그러진 표정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정숙 할머니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뼈들이 빗물에 씻겨 드러나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정말 동물 뼈였을까? 아니면 사람 뼈가 맞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그 표정,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어. 할머니의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서연이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 설마, 그때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17년 전 사라진 아들 민준이, 그리고 오늘 발견한 뼈? 박정숙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안 돼. 그런 끔찍한 생각은 하면 안 돼. 우리 서연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할머니는 자꾸만 떠오르는 무서운 생각들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112에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 네,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며느리네 텃밭에서 뼈가 나왔어요. 사람 뼈 같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사람 뼈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확실하신가요? 그게 하얀 뼈가. 할머니, 혹시 어떻게 생긴 뼈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동물 뼈는 아니고요. 잘못 보신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뼈였다고요. 할머니, 진정하시고요. 혹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진이요?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찍을 수가 없어요. 왜 찍을 수 없으신가요? 그게,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회의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허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내일 낮에 가서 몰래 사진이라도 찍어야 하나? 하지만 그 순간, 오늘 본 서연이의 그 무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우리 민준이라면, 그리고 서연이가 오늘 밤에 그걸 치워버리면 어떡하지? 할머니는 조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 벌떡 일어섰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증거를 없애기 전에 당장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믿어주지 않으니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비를 챙겨 입고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우비 지퍼를 채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72회를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밤에 확인해야 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타닥타닥 빗방울이 우비를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만이 앞길을 비쳤습니다. 서연이네 집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20분 만에 서연이네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집을 보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아직 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야 해. 들키면 끝장이야. 할머니는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뒷마당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게 뭐야? 희미한 불빛이 텃밭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손전등을 들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담장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비를 입은 서연이가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입에 문 채 삽으로 미친 듯이 흙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가며 광적으로 땅을 파는 모습. 저게 정말 우리 민준이? 박정숙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야 해. 할머니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파출소를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72살의 나이로 이 밤에 뛴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빗길은 미끄러웠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민준이 저렇게 사라지게 둘 순 없어. 10분 만에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님,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밤중에 제발 도와주세요. 박정숙 할머니는 경찰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보세요. 지금 당장 가주세요. 제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증거를 없애고 있어요. 증거요? 무슨 증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뼈를 묻어놨던 걸
지금 판에서 없애고 있다고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확실하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 늙은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박정숙 할머니는 계속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17년 만에 찾았는데 지금 없어지면 진짜 영영 못 찾아요. 17년이요? 저희 아들. 17년 전에 사라진 아들을. 혹시 그 뼈가.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 절박한 모습에 젊은 경찰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 정말 가주시는 거예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김순경, 가자. 박정숙 할머니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분 후 경찰차가 서연이네 집 앞에 섰을 때는 밤 12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저기가 집이에요. 경찰관 2명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집 안에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경찰입니다. 한동안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똑똑똑 김서연 씨. 경찰입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집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젖어서 엉성하게 말려 있었고 옷도 갈아입긴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 경찰관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경찰관이 뒷마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텃밭 좀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습니다. 텃밭이요? 왜 텃밭을? 뼈가 나왔다는 신고가 있어서요. 경찰관이 담담하게 말하자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뼈라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텃밭을 이렇게 막 뒤져도 되는 거예요? 경찰한테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때 박정숙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하셔야 돼요. 저 텃밭에 분명히 뼈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뒷마당으로 향했고 할머니와 서연이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였어요. 할머니가 아까 뼈를 발견했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경찰관이 삽을 가져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옆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 삽, 두 삽, 10분, 20분. 아무리 깊이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할머니를 돌아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박정숙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서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뼈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에요. 내가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할머니는 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이가 한숨을 푹 쉬며 경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치매 기운이 좀 있으셔서 밤에 이상한 행동도 하시고 헛것도 자주 보세요. 박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이를 가리켰습니다.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이 밤에 우비 입고 여기서 필사적으로 땅 파고 있었어. 분명히 다른 데로 옮겼을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런 말씀을. 약도 안 드시고 내일은 꼭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선임 경찰관은 서연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각했네요. 박정숙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하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제발. 할머니의 절절한 호소에 젊은 후배 김순경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은 그 모습이 오히려 불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믿고 이렇게 와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치지 마세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상관이 삽을 정리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김순경이 상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배님, 잠시만요. 할머니 눈빛 좀 보세요. 저건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에요.
그럼 뭘 더 하자는 거야? 파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 주변만 딱 5분만 더 둘러보면 어떨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상관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알았다. 5분만 더 보고 가자. 서연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못 믿으세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거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지어내시는 거라니까요. 서연이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후배 경찰관은 이상하다는 듯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봐요. 저 아이 반응 좀 보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후배 경찰관은 손전등을 켜고 뒷마당 이곳저곳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더 긴장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화단을 비추고 담장 쪽을 비추고 덤불 근처를 비추는 순간 선배님, 저기 저거 한번 봐도 될까요? 커다란 검은색 가방이 덤불 뒤에 반쯤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경찰관이 가방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서연이가 급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건 그냥 쓰레기예요. 내일 버리려고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큰 가방에 쓰레기를요? 후배 경찰관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버리려고.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 안에 있을 거예요. 내가 본 걸 저 안에 넣었을 거라고요. 빨리, 지금 당장 열어보세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이 가방에 손을 대려는 순간 서연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열지 마. 열지 말라고, 이 자식들아. 미쳤어?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서연이가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냥 두라고. 제발. 서연이가 발악했지만 경찰관이 가방 지퍼를 여는 순간 충격적인 내용물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뼈들이 가방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관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이게 있었다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17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들통나버린 것입니다. 선임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여기는 중앙파출소. 시신 유기 사건으로 보이는 증거물 발견. 과학수사대 지원 요청한다. 후배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시체 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어머니,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서연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서연이는 경찰차에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멀어져가는 경찰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후배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무서우셨죠? 아니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학수사대에서 발견된 뼈들을 정밀 검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숙 할머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할머니 아드님, 김민준 씨가 맞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박정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들, 내 아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한구석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는 마지막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17년간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남편 시신 숨긴 며느리, 완벽한 연기로 온 가족을 속인 충격적 사건, 작은 농촌마을을 뒤흔든 엽기적인 시체 유기 사건, 마을 사람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착하던 서연 씨가 그런 짓을?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박정숙 할머니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딸보다 더 믿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직접 만나서 들어야겠어. 구치소에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정숙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왜 그랬니?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과 말고 이유를 말하라고 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업이 망하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달라졌다고?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데? 매일 저를 때렸어요. 서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박정숙 할머니를 17년 전 그날 밤으로 이끌었습니다. 2007년 10월 15일 밤 35세 김민준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온몸에서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지 6개월. 민준은 매일 밤 이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늦게 왔네요. 31살의 서연이가 현관에서 남편을 맞았습니다. 왼쪽 뺨에는 사흘 전 맞은 멍자국이 노랗게 남아있었습니다. 시끄러워. 네가 뭔데 참견이야? 민준은 소파에 몸을 던지며 짜증을 냈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물 좀 마셔요. 민준이 갑자기 물컵을 쳐냈습니다. 쨍그랑!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까짓 게 지금 날 무시해? 여보, 그만! 서연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민준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짝! 뺨을 세게 때리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왜 맨날 잔소리야? 네가 뭔데? 민준이 소리를 지르며 서연이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서연이가 애원했지만 민준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로 정강이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민준이 서연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또다시 때렸습니다. 얼굴, 팔, 어깨, 등. 제발 그만해. 서연이가 바닥에 쓰러진 채 흐느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입안에서는 피맛이 났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온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서연이가 절규하며 온 힘을 다해 민준을 밀어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민준은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리아.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머리가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서연이가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방금 전의 분노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일어나봐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준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민준의 목에 손을 댔지만 아무런 맥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서서히 고여갔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손이 떨려 휴대폰을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경찰이 오면 뭐라고 하지? 남편이 때려서 밀었다고 하면 믿어줄까? 난 살인자가 되는 건가?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서연은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삽을 들고 한 삽 한 삽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의 시신을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의 끔찍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걱정하는 척했고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민준이 사라졌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우울해하던 남편이 며칠째 집에 오지 않는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판단했고 수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 실종된 아들을 기다리는 며느리, 시어머니와 함께 울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17년간의 지독한 거짓말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서연의 마지막 말이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눈빛은 진짜구나.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민준이가 널 때린다고 나한테 말 안 했니?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나한테 얘기했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가 흐느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러면 안 됐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연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처럼 아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이는 그 뒷모습을 눈물이 마를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구치소 밖으로 나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새 훌쩍 늙어 보였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 서연의 부모가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들 옆을 조용히 지나쳐갔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할머니는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3개월 후 김서연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와 시체 유기죄로 기소했고 17년간의 치밀한 범행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발적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7년 전의 폭력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6개월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방청석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서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끝나자 서연이가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박정숙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 진짜 모녀처럼 행복했던 기억들. 박정숙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일주일 후 민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아주 작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할머니는 혼자 무덤 앞에 남았습니다. 민준아, 드디어 널 찾았구나.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17년이나 걸렸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민준아,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랬니? 서연이한테 왜 그랬어? 그 착한 아이한테. 류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자를 때리는 그런 못된 놈이 됐니?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미안해.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서연이만 한 며느리가 없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안 됐어.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는 한참 동안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민준아. 이 엄마는 남은 시간 어떻게든 살아볼게. 다음에 또 올게. 무덤을 뒤로하고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 위로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박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73이 된 몸은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가끔 무의식적으로 서연이를 부르곤 했습니다. 서연아. 그리고는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없구나.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누굴 그리워하는 거지? 시간이 흘러 겨울이 깊어갈 무렵 할머니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김서연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열어볼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결국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제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해 용기를 내어 펜을 듭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17년간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어머니를 사랑했던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17년 동안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어머니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때만큼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 잘 챙기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서연올림. 박정숙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그리워하는 자신과 그 사람이 보낸 편지를 읽고 우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3 할머니의 길고 외로운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숙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숙 할머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